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다들 조금 혼란스러운 국면을 가고 있죠.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 경기는 좋아지고, 또 돈은 조금 빨아들이면서 금리는 이제 오르는 쪽으로 경기 회복 그렇게 봤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물가도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뭐 테이퍼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반도체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요. 오늘 시장에 좀 중심을 잡고 하반기 전략 세울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정말 역사적인 주가 흐름들로 동학개미 운동으로 이동성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네. 올해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투자가. 그렇게들 말씀하셨는데 진짜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8월을 지난 시점에서의 중간 점검 한번 해보고요. 큰 유동성의 어떤 흐름에서의 주가를 올리는 그 환경에, 저희 매크로라고 하죠. 환경에 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가요, 센터장님? 네, 우리 금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그래도 연간으로 치면 코스피가 아직 10% 올라서 네.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사실 작년부터 올라가던 게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사실 1월 고점에서 연내 계속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쉽진 않은 장인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마켓을 보면 좀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오늘 새벽에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 쳤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미국 괜찮고 독일, 프랑스, 영국 전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사실 체감으로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장중 저점까지 한 3.5% 정도 밀렸으니까 한국은 그렇게 많이 밀린 게 아닌데 홍콩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 지수는 고점 대비 22% 떨어졌고요. 베트남도 한 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비교적 선진국 괜찮고 신흥국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제조업 경기에 대한 노출도가 큰 나라들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그럼 미국의 반도체 주식은 괜찮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25% 빠졌고요. 인텔도 20% 넘게 빠졌습니다. 연간으로. 근데 이제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는 뭔가 이제 제조업 말고 다른 쪽에 좀 여력이 있는 증시는 되고 좀 제조업에 좀 치중하고 있는 나라는 특히 3분기 들어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먼저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차별화 혹은 일부 양극화 쪽으로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머징은 어렵고 선진 증시는 잘 가는 흐름들이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특별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은 그러면 쉽지 않은 건가요? 다시 침체 혹은 정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보기에 앞서서 한번 이제 직관으로 보면은 우리 증시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중국 증시 별로 재미없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중국의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좋았던 거, 언택트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좋았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2년 동안을 보면 작년이 너무 안 좋고 올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있는 건데 제조업의 경우는 저는 2011년 이후로 중국 경제 고성장이 꺾인 이후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지표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이게 작년에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인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변화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저효과 이상으로 볼 단서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4% 안쪽으로 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또 롯데케미칼 이런 화학 철강 주식들, 조선 주식들은 다 15% 이상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조업은 원래부터 좀 기저효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국가별로 보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도 지표가 좋다가 지금 슬금슬금 제일 먼저 밀리고 있거든요. 제조업 지수 PMI 같은 거 많이 밀렸죠. 경기 선행 지수 꺾였죠. 또 7월 달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췄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나오는 지표들은 지금까지 다 좋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는 것도 예측이지
지금까지 지표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꺾이고 있는데 중국의 지표가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지표라는 게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경기가 중국이 어쨌든 방역에 가장 먼저 성공하면서 네, 가장 먼저 바닥을 들어갔죠.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꺾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클이 뭐 언택트로 가는 거는 사이클이 아니라 뭔가 좀 기조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면 경기 순환론에서 보는 전통적인 제조업은 조금 중국의 경기가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노출도가 높은 시장들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좀 답답하네요. 사실은 제조업이 좀, 언택트도 물론 시대의 그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가는 건 맞긴 하지만 네. 제조업도 좀 사라져가 어떻게 보면 균형 성장 내지는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제조업에 쉽지 않은 기저, 그러니까 기저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셨습니다. 조선, 화학, 정유, 철강, 해운 사실 실적 좋았거든요. 네. 그런 쪽 일부 뭐 그러면 IT 제품군 뭐 이런 것도 제조업으로 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네네. 저는 뭐 반도체도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첨단이지만 제조업이란 게 끊임없이 설비 투자하고 그렇죠. 이게 부침이 큰 건데요. 사실 뭐 지금 반도체가 떨어지는 게 뭐 우리가 모두 시장에 있는 사람이 당혹스러운데요. 네. 우리가 2018년도에 반도체가 꺾일 때 신문 기사를 보시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선행적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조금 유사한데 이것들이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비즈니스란 점에서 저는 반도체도 다른 장치 산업들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반기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산업의 업황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확연한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전략은 다시 좀 뒤로 미루고요. 앞서 잠깐 밀어놨던 얘기. 글로벌 증시가 차별화 내지는 양극화로 다 가고 있다. 특별히 이제 신흥국 쪽은 선진국은 괜찮고 신흥국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도 뭐 신흥국은 뭐 미리 올리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그러면 추세적으로 당분간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신흥국이 네. 사실 뭐 금리를 그렇게 올려야 될 절박함이 있다기보다 네. 특히 브라질이나 터키 같은 나라는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으로 바뀔 때나 지금 뭐 긴축하려면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테이퍼링은 빠르면 뭐 올해 내에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테이퍼링은 돈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돈을 지금 매월 1,200달러씩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풀고 있는데 풀어내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예. 돈은 계속 이제 풀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결국 언젠가는 올 긴축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그렇게 강하게 뭐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인다라든가 금리 인상 시기를 높인다라든가 이럴 가능성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랄까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은 조금씩 뭐 2분기 GDP가 시장 기대치 하회했잖아요. 실업률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돈이 빠져나가는 신흥국보다 선진국에게 우호적인 건 맞는데 이것이 굉장히 신흥국의 어떤 파괴적인 어떤 그런 위기로 전이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보는 모습 역시 늘 봤던 모습입니다. 네.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고 신흥시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모습은 늘 봤던 모습인데 지금도 역시 비슷한 데자뷰라고 봅니다. 네. 테이퍼링이 속도가 생각보다는 빨라지지 않을 거란 말씀은 위로가 되는데요. 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또 제조업 기반이 대부분 신흥국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쪽이 안 좋으면 실물 쪽도 사실은 안 좋은 제 거고. 생각엔 경기 쪽에선 좀 압박이 있을 것 같고 예. 뭔가 이제 금융 쪽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네. 강달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금융 쪽의 압박은 시장의 우려보다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사이드에서는 지금 뭐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이머징 국가들은 선제적인 거죠. 미리 금리를 올려서 대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의 충격은 우려하는 것만큼은 아닐 거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스탠스가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는 뭐 사실 터키나 브라질과 같은 브라질과는 좀 다른 이유에서 네. 금리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 네. 올해 한번 올린다는 거는 좀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것 같네요. 아마 우리가 네. 직관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0.25%포인트 올립니다. 네. 혹은 한 번 더 올려서 0.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네. 당신의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까요? 라 그러면 물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레벨에서의 저금리는 유지가 되는데 네. 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중앙은행도 통제 못할 정도로 인플레가 생기면서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서 뭔가 레벨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데요.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고자 하는 욕구를 중앙은행가들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좀 올려놔야 나중에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낮추는 정책의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게 너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도 하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가들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8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 채권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당연히 금리 올릴 거라는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중앙은행이 조금 절박함을 느낍니다. 지금 안 올리면 올릴 기회를 실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이제 경기 사이클이 꺾이고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다시 늘어나는데, 금리 인상에 예.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연속적으로 많이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형편이 될 때 올려야겠다는 생각이고 그걸 감안하면 지금 예. 시장 금리는 오히려 장기 금리는 한은이 8월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 인상 왜 이렇게 속도를 빨리 가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남은 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올릴 수 있다면 지금이 매우 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고 네. 올린다고 한들 그게 금융시장에 우리나라의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봅니다. 거죠. 네. 네. 자, 오늘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있는데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조업 중심의 빠른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서 유의미하게 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성장주 가치주 논쟁 이분법을 떠나서 언택경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반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반기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네. 시가총액의 25%를 넘게 설명을 하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코스피 자체가 레벨업이 되긴 좀 힘든 구조인 것 같고요. 또 뭐 저희들 보는 시각처럼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뭔가 성장성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를 사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확인하려고 하는 가치 투자자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인데 네. 뭔가 명확하게 싸 보이는 종목보다는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종목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라갑니다. 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도 뭔가 성장이 나오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되는 종목들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건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버블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돈의 방향이 뭔가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는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많이 투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그 코로나 이전까지 굉장히 좋았던 길게 보면은 언택트 관련 주식이나 바이오를 비롯한 조금 뭐 저의 표현으로는 좀 야해 보이는 종목들, 네. 당장의 그 이익으로 설명이 안 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좋았었는데 저는 하반기의 시장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한국의 모습은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은 그래도 좀 경기가 좀 좋고요. 또 미국 경기 상황에 비하면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의 수급 논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제 6개월이나 기간을 넓게 보면은 한국은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기보다 시장 금리가 떨어질 것 같고 미국은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뭐 금융주라든가 아니면 뭐 경기 민감 주식들도 좀 나을 것 같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사실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고 또 금리가 낮아지면 먼 미래에 돈을 벌 기대치가 큰 성장주들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주가의 모습, 주가 지수의 모습도 미국이 조금 낮고 한국이 살짝 고전하고 있는데 시장의 스타일도 미국과 한국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한국은 뭐 성장주들이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저는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SG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도 야 이게 정말 기업 가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이 프레임워크인지 참 알기가 힘든데 뭔가 명분론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그 지배구조 개선, 우리가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우유 만드는 회사가 대주주가 바뀌면서 주가가 뭐 한 30-40%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경영권 넘기네 안 넘기네 또 말이 많지만은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들 이런 쪽은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지배구조 개선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성장주가 좀 낮고요. 뭐 바이오 주식도 포함이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나아 보이고 구조의 변화를 한다 그러면 지주회사 같은 것들이 조금 좋아 보이고 뭐 한국의 통신주는 뭐 주가가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배당이나 이런 거 재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쁘진 않았는데 한국의 통신 서비스 업체도 실적도 괜찮고 약간의 지주회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주식들이 저는 하반기에 초과 수익을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제조업 중심의 반도체나 이런 쪽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수는 위쪽으로 강하게 뻗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네,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 이제 그 안에서의 전략인데 전략은 이제 성장주라는 단어를 오늘 이제 꺼내 드셨습니다. 그러면 성장주의 개념은 지난해 펼쳐졌던 유동성으로 인한 코로나 환경으로 해서 소위 BBIG라고 하는 스테이지 1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그러면 다시 그런 쪽의 성장주입니까? 소위 뭐 인터넷 플랫폼. 네. 아까 뭐 바이오 얘기도 좀 하셨는데 바이오, 뭐 쇼핑. 그런 범주 네네. 아닐까 싶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더 네. 깊게 고민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도 글로벌 표준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표준이 될 거냐.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싼 주식을 사면은 밸류에이션이 싼데 왜 안 올라가나 이런 고민을 하반기에는 하실 것 같고 네. 성장주 내에서도 좀 잘 고르시면 그런 종목들이 비싼 종목이 더 가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성장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밸류에이션 되게 비싸고 네네. 뭐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사는 거니까 뭐 네. 대표적인 성장의 섹터이죠. 네. 또 좀 가격이 낮을 때 사려고 하는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괴로운 시간을 또 아주 또 넓게 보면 네.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뭐 한 6개월, 1년 보면은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들이 또 올라가긴 좀 힘든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쭉 얘기들을 정리가 됐고요. 조금 빠졌을 만한 것이 그러면 소위 뭐 리오프닝, 뭐 소비, 보복 소비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성장성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좀 회색지대 있나요? 그건 진짜 회색 지제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가 네. 리오프닝이나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느낌이 약간 위드 코로나로 그러게요. 뭔가 좀 같이 상당 기간 살아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네. 때문에 또 그런 류의 주식들이 또 많이 좀 이미 올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색지대라고 하는 범주가 성장주,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 관련주 중간에 있는 영역의 종목들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2021년 8월을 지나는 그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도 뭐 범주가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약간 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갈지 정리 잠깐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뭐 물반 고기반의 시간이 사실 진작 같죠. 그렇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식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틀이었고 주식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걸 하더라도 기회가 많았던 것이고요. 이제 그건 코로나라고 하는 샥이 닥친 건데요. 오히려 저는 주식 투자가 전 앞으로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고요. 평생 하고 사셔야 될 일이니까 한번 지난 5, 6개월을 잘 복기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투자는 평생 하고 사는 것이고 또 늘 이기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작년에 많이 벌었는데 지금 나쁘니까 뭐 주식이란 게 약세장에서도 좋은 주식을 들고 버티는 것도 투자고 하는 거지
고점에 잘 팔고 저점에 잘 사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투자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중요하지만 그런 견해를 늘 갖고 있어야 되지만 좀 이제 지난 시간을 잘 복귀해 보시고 리뷰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남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